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어저께부터 CES가 개최를 했죠. 그래서 여러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행히도 RTX 50 슈퍼 시리즈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70 Ti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번에 RTX 50 슈퍼 시리즈 발표는 없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구형이 되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에서 DLSS 4.5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RTX GPU에서 적용 가능한 2세대 초고해상도 트랜스포머, 요게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6배 개왕권,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가 추가가 됐어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DLSS 4.5는 AI 기반 업스케일링의 새로운 장을 연다. 지금까지도 DLSS 업스케일링은 있었잖아요. 뭐 균형, 품질, 성능이었나? 뭐 그렇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DLSS 업스케일링 잘 쓰셨습니까? 저는 거의 안 쓰고 DLAA인가? 그것만 썼어요. 왜냐면은 DLSS 업스케일링을 쓰면은 뭔가 조금 화면이 뿌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알았어 업스케일링 쓰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요번에 RTX 슈퍼 레졸루션 2세대를 발표를 했죠. 요번 DLSS 4.5 슈퍼 레졸루션을 사용하면은 화질이 요렇게 변한다고 해요. 뭔가 흐릿하던 게 조금 더 또렷하게 변했죠. 또 요런 걸 봐도 뭔가 흐릿했던 사람이 조금 또렷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이 DLSS 4.5 언제 쓸 수 있나요?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포스 드라이버 591.74 여러분도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DLSS 4.5에서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지금까지는 4배까지밖에 사용이 안 됐죠? 이제 6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적 프레임 생성으로 240Hz 이상의 초고속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검은 신화 50에서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4배를 써가지고 184프레임 나오던 게 DLSS 4.5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를 사용하면 246프레임이 나온다. 여러분 240Hz 게이밍 모니터 구매하셨죠? 이제 240프레임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는 지금 당장은 사용 못하고 올 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죠? 요 DLSS 4.5는 400개 이상의 게임을 지원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지원을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2세대 슈퍼 레졸루션 기술은 RTX 20, 30, 40, 50 전부 사용 가능하지만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만큼은 RTX 50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요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 뭐냐? 지원해주는 건 좋아. 근데 구형 RTX GPU는 성능이 20% 이상 저하된다. 2세대 슈퍼 레졸루션 업스케일링을 사용하면 RTX 4050 시리즈는 괜찮은데 2030 시리즈 얘는 DLSS 4.5를 사용하면은 2배 더 많은 비디오 램을 필요로 한대요. 그러니까 화질이 선명해지는 대신 프레임이 떨어져. 어쩔 수 없죠. 구형이니까. 최신 DLSS 4.5는 RTX 4050 시리즈 GPU에서는 40에서 50% 더 많은 비디오 램을 필요로 하지만 구형 RTX 2030 시리즈에서는 무려 87에서 103%나 더 많은 비디오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GB GPU를 보유한 사용자는 성능 병목 현상에 직면하게 될 거다 라고 합니다. DLSS 4.5가 기존 모델보다 연산량이 5배가 더 많대요. 물론 RTX 50 시리즈도 살짝 성능이 저하된대요. 2%에서 3%. 하지만 화질 향상 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RTX 20이나 30 시리즈의 경우에는 성능이 많이 하락한다. 그래서 RTX 2030 시리즈 구형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높은 프레임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더라도 DLSS 4.5를 활성화해가지고 화질을 개선하던가. 당연히 더 많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구형 그래픽카드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신 그래픽카드 사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다들 메모리가 부족해서 난린데 엔비디아는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젠슨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메모리 부족 사태의 면역이다. 왜냐? 우리는 AI 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재고를 선구매했다. 아니 어떻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젠슨 왕 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임원진과 HBM 공급뿐 아니라 D램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을 들 수가 있다. 아,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었어?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주려고 온 게 아니었구나. 젠슨 왕이 뜬금없이 우리나라를 왜 왔나 했더니
이 깐부치킨 회동 괜히 한 게 아니었어. 다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그래픽카드 막 나눠주고, 그쵸? 대통령 접견도 하고 GPU도 공급해준다고 하고, 야 젠순왕 대인배네 대인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젠슨왕 한 발 앞서서 한국 방문해가지고 메모리 싹쓸이 계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애플은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메모리 가격이 높아가지고 애플이 한국 공장을 매일 방문하면서 근처 호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장기 계약 체결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야 젠슨왕 좀 본 받아라. 이 형님은 이미 그런 거 딱 알아채고 이재용 회장님이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계약 땄잖아. 근데 계약을 하려면은 팀쿡이라도 와야지, 무슨 애플 임원들을 보내. 팀쿡도 우리나라 한번 와서 뭐 BBQ든 BHC건 한번 드세요. 또 알아? 그러면은 메모리 좀 떼어줄지. 그리고 삼성 공동 CEO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메모리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TV와 가전제품에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PC, 요즘은 뭐 스마트 가전이라고 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갈걸? 메모리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가전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소비자 제품에는 압박을 가하겠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뭐야, 그러니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주식 사라는 얘긴가요? 요런 메모리 부족 현상은 최소 2027년까지 갈 거다. 2026년 막 시작했는데 2027년까지?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삼성의 결단, 갤럭시 S26 가격 동결한다. 역시 우리 기업 삼성.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스토리지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갤럭시 S26은 가격을 동결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삼성 한국에서 갤럭시 S26 가격 인상 예정,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격 동결.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니까 가격 동결하고 한국에서는 올리겠다 가격을. 근데 이거 두 개 다 루머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루머예요. 근데 팩트가 떴습니다. 팩트가.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 기자 간담회. 갤럭시 S26 출고가 인상 불가피, 메모리 가격 인상 우려.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어쨌건 야, 같은 삼성인데 메모리랑 스토리지 저렴한 가격에 뛰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삼성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삼성에서 일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런 거 없답니다. 같은 삼성그룹이라고 싸게 주고 이런 거 없대요. 똑같대.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론 그랬어. 그러면은 삼성 갤럭시 S26 언제 나올 것이냐? 루머에 따르면은 2월 25일에 출시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아마도 2월 말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큰 변화가 없으면 굳이 사야 되나? 요번에 엑시노스 들어간다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엑시노스는 잘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사고를 우리고 있는 카메라, 진짜 이번에도 또 우렸을까? 이런 것들. 요번에 루머 도는 거 보니까 끼케야 신기능이라고 하는 게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간 무슨 프라이버시 필터 기능? 그게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닥 쓸모가 없는 기능이거든요. 뭔가 혹할 만한 그런 기능이, 성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CES 2026에서 주름이 보이지 않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이건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아이폰 폴더블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폰 폴드에는 주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걸 어디서 떼올까요? 삼성에서 떼오겠죠. 그럼 당연히 삼성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주름이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요게 기존 제품, 요게 개선된 제품이라고 해요. 차이가 크죠? 야, 진작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거 뭐야. 예상에 따르면은 요번 폴드 8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아이폰 폴드에 먼저 적용되면 안 되잖아, 자기네 건데. 그쵸? 당연히 삼성이 먼저 탑재해야 된다. 저번에 나온 폴드 7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두께도 얇게 나오고. 그래서 엄청 잘 팔렸는데, 그래서 폴드 8이 요번에 나오면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름이 없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요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어떻게 될지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MD 관련 뉴스입니다. 라이젠 7 9850X3D CPU가 발표가 됐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이거는 9800X3D의 상위 버전으로 더 높은 클럭 속도를 자랑한다. 기존의 9800X3D는 5.2GHz였는데 요번 9850X3D는 5.6GHz다. 무려 0.4GHz나 늘어났어요. 맥스 부스트가. 그래서 AMD 라인업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CPU이자 가장 빠른 CPU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저 983D 샀는데 괜찮아. 9850X3D 비쌀 거야. 처음에 나오면은 또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요 이게. 근데 9950X3D2는 발표를 안 했네요. 그쵸? 요것도 좀 기대했었는데 이거 막 벤치마크 결과도 뜨고 이랬었는데 그쵸? 요번에는 발표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 983D 대비 얼마나 빠르냐? 3%, 4%, 5%. 게임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발더스 게이트 3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7%가 나네. 발더스 게이트 3에서는. 근데 원래 783D랑도 별로 차이 안 났어. 그쵸? 게임할 때는. 요 9850X3D는 아마 작업 성능 그게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클럭이 올라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9850X3D의 가격은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은 AMD는 9800X3D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현재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했대요. 아싸. 그러면은 9850X3D는 가격이 비쌀 거라는 얘기겠죠. 아 다행이다. 손해 안 봤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번 CES에서는 다양한 노트북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에이서의 게이밍 노트북 헬리오스 네오 16 그거 리뷰 올렸죠. 근데 바로 신제품 노트북들이 출시를 했다. 일단 에일리언웨어 노트북 라인업 이렇게 나왔어요. 에일리언웨어는 워낙 가격이 비싸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요겁니다.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초슬림 디자인의 게이밍 노트북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두께가 17mm, 16인치 셰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인 16인치의 에리어 51보다 부피가 50% 작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요 초슬림 모델 에일리언웨어 요거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에서도 XPS 노트북을 공개했어요. 초슬림 프리미엄 노트북이죠. 얘가 굉장히 예쁘고 빌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요 XPS 모델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요번에 요 상판 로고도 바뀌었어요. XPS라고. 이쁘지 않습니까? 요 노트북에는 인텔 CPU가 들어갔는데 주목할 거는 요거죠. 울트라 X7 그리고 울트라 X9. 왜냐면 여기에 XE3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어요. 요게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그래서 간지나는 프리미엄 노트북을 원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델 XPS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SI에서도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쫙 내려가가지고 요게 있습니다. 레이더 A16. 요게 프로세서가 9955HX 요게 들어갔고 여기에 RTX 5090이 들어갔어요. 이런 애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9955HX CPU 탑재한 모델 중에 5090을 탑재한 애가 없었어요. 얘가 노트북용 게이밍 CPU 중에서 제일 좋은 애거든요. 9955HX가. 근데 지금까지는 5070Ti밖에 안 들어갔었어. 근데 요번에 5090을 탑재한 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나오면은 최강 게이밍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거 치고 무게는 2.6kg밖에 안 해. 근데 문제는 MSI의 요 디자인이다. 요 디자인을 견딜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에이수스에서도 게이밍 노트북 발표를 했어요. 일단 고급 노트북 제피러스 시리즈를 발표를 했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인텔 CPU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피러스 시리즈에. 가장 신기한 건 이거죠. 제피러스 듀오 더블 스크린이 들어갔어요. 요런 식으로.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5090을 박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쌀까 상상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피러스 G16 그리고 제피러스 G14도 공개가 됐어요. 지금까지 이 제피러스 시리즈는 디자인은 예쁘고 다 좋은데 TGP가 조금 낮았어요. TGP가. 근데 요번에 약간 발열 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TGP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능이 꽤 좋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성능이 좀 떨어져도 디자인이 예뻐서 얘를 썼는데 요번에는 TGP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성능도 좋아졌겠죠. 그러면서 화면 밝기가 1000니트가 됐다고 해요. 1000니트.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500니트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화면 밝기가.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사선 디자인 그대로 유지했다.
요건 좀 별로입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존 모델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로그플로우 Z13 코지마 프로덕션 에디션 요것도 발표가 됐죠. 뭔가 약간 히데오 코지마의 밀리터리 감성이 느껴지는 요런 디자인의 노트북 요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가성비 노트북 터프게이밍 A14 요것도 발표가 됐어요. 근데 얘도 디자인이 동일해 작년이랑. 요게 살짝 아쉬워요. 디자인은 좀 바꿔주지. 요번 터프게이밍 A14에는 스트릭스 헤일로 CPU 라인업이 들어갔다고 해요. 라이젠 AI 맥스 392 요게 뭐가 대단하냐, 라데온 8060S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다고 해요. 내장 그래픽? 허접한 거 아니야? 모바일용 5060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8060S가. 그러면서도 TDP는 85W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보이죠. 근데 난 죽어도 쿠다를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60을 탑재한 A14 모델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TDP가 135W라고 해요. 아까 위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전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요 노트북 라인업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데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에이수스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제일 궁금한데 그걸 안 알려주네요. 아까 인텔 Xe3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요 코어 울트라 X9이랑 코어 울트라 X7에 들어간 아크 B390, RTX 4050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내장 그래픽이다. 그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 XPS에. 이것은 그냥 내장 그래픽이 아니다. 인텔이 지금까지 개발한 통합 그래픽 솔루션 중 가장 빠른 성능을 자랑한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냐면은 4050 랩탑용 그래픽카드랑 비교를 했어요. 노트북용 4050 그래픽카드보다 평균적으로 10% 더 빠르다고 해요. 더군다나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4배까지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죠.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인텔의 내장 그래픽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수가 에이서도 새로운 노트북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리뷰를 올렸는데 신제품이 나왔다고? 얼른 보도록 하죠. 공개된 모델은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S AI. 이거는 제가 구매한 모델이랑은 완전 라인업이 다른 거예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16S는 슬림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고 굉장히 얇은 다른 시리즈입니다. 여기에는 인텔 울트라 9 386H 요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지포스 RTX 507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다고 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급형 및 중급형 시장을 겨냥한 에이서 니트로 V16AI 요 모델도 공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3가지 모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제 거랑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렇게 요번 CES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죠.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요 DLSS 4.5 2세대 슈퍼 레졸루션 업스케일링 그리고 6배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다음번 RTX 6000 시리즈가 나올 때 뭐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땐 8배? 10배? 이렇게 갈까? 다음엔 어떤 기능이 들어가게 될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